그러면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야구 선수. 우리나라에서 야구나 축구 선수들이 제일 연봉이 높잖아요. 야구 선수 고교. 우리나라 전국 1등 고등학교 야구 투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1등이야. 제일 잘 던진대요.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두 가지의 선택의 진로에 대략 직면하게 돼요. 첫 번째는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프로로 전향할 것인가. 보통 이렇게 잘 나가는 고교 야구 선수들은 대학을 진학하나요? 프로로 전향하나요? 프로로 전향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왜 걔는 프로로 가지? 당연하지, 돈 많이 주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뭘까요? 그렇죠. 대학에 진학하면 뭐가 큰가요?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기회비용이 큰 걸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식하게 말하면 대학 진학 시에 그 학생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학을 진학하는 건 합리적 선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도 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관점에서 선택을 꼭 해보시고요. 이런 단어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 내일 날씨 좋은데 어디 갈래? 집에 있을래? 놀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나 놀러 갈래. 왜? 집에 있긴 기회비용이 너무 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놀러 갔을 때 만족감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든 우리 생활 자체가 선택, 희소성의 법칙에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고요. 기회비용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빼고 포기한 것이 선택한 것보다 만족감이 어때야 돼요? 낮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0페이지 여러분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를 해놓은 걸 보통 출판사에서는 날개라는 표현을 써요.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10페이지 맨 왼쪽에 기회비용 점이 있고요. 날개. 첫 번째 점을 봐주세요. 무엇을 얻기에 포기한 모든 것. 그 밑에 것 별표입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입니다. 기회비용은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내요?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내서 선택한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례가 있어요.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등등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시험용은 아니라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매몰비용은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X표 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과 무관하니까 안 읽어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시면 3번 동그라미 3번 생산 가능 곡선 보이시죠? 별표는 하시고요. 별표는 하시고 저는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얘는 뒤에 재장하게 보면 첫 시간에 설명이 나옵니다. 얘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건 논리가 깨져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논리가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그때 같이 공부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넘겨주시면 되고요.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넘어오시면 돼요. 읽어보지도 마세요. 배울 때까지는 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2절에 경제학 개념과 경제 행위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개념 우리가 알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학문을 전공할 것도 아닌데 넘어가시고요.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주체는 한 장을 넘기시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는 동그라미 합니다. 16페이지 맨 위에 표가 보이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읽어는 두셔야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경제 주체.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습니다. 외국을 쫙 지웁니다. 맨 밑에 외국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세요.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외국은 우리는 연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가계는 경제학에서 말하기를 소비의 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비를 통해서 뭔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 목표가 효용 극대화다라고 하고요. 효용에 동그라미 치시고 만족감이라고 쓰세요.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있고요.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하고 기업의 생산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 극대화다라고 합니다. 기업이 이윤만 극대화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계와 기업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를 민간 경제라고 합니다. 분류에 나와 있죠, 여러분. 네, 그 옆에다 쓰세요. 이 둘의 경제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분야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미시경제학이라 합니다. 미시경제학, 민간경제 옆에다 미시경제학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 주체로 다시 갑니다. 첫 번째 칸으로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재화를 사주기도 하는 소비와 생산의 동시에 주체고요. 활동 목표는 후생 극대화입니다. 후생은 복지라는 표현의 경제학적 표현입니다.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 극대화, 후생 극대화. 이 정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의 분야를 공공경제학, 그 밑에다 쓸까요? 재정학이라고 합니다. 정부만을 떼놓고 봐요. 그럼 재정학, 공공경제학. 이 셋을 몽땅 보면 국민경제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밑에다 씁니다. 거시경제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학은, 이제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외국을 다루면 국제경제학이라 하는데요.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이 베이스가 80% 깔고 오고요. 요 둘은 약 20% 깔고 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맨 마지막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배우고요. 모든 부분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가계, 기업, 정부가 우리가 주로 연구 대상으로 보는 경제 주체이고요.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눈 떠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행위는 다 소비 행위죠. 강의 서비스도 소비하고 계시고 커피도 마셨고 내가 사서.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여러분 출근하실 거 아니야. 생산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삶은 생산도 하고 뭐도 하나요? 소비해서 인간의 삶 자체가 여러분 경제 행위라 그래요. 경제학은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하나의 분야라고 해서 거기서 규칙성을 찾아요.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규칙성을 찾은 겁니다. 기업은 생산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규칙성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규칙성을 찾고 미래까지 예측하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소비가 급감을 해요. 그럼 경기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안 좋다라고 예측을 하고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 처방까지 내놓는 게 경제학의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사회과학으로 분류를 해요. 인간의 삶을 연구해서 규칙성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까지 하는 학문이라서 그런 분야의 범주로 집어넣게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예측하고 정책 처방을 내놓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뭔가요? 현상을 그냥 분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비하고 생산하는 행위의 대상 동그라미 4번이죠. 그게 재화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화 서비스 중에 재화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경제재를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보는 거죠. 희소한 재화. 근데 햇빛 이런 건 희소한가요? 희소하지 않나요? 아니죠. 이런 건 자유재라고 합니다. 이런 건 연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비스까지 포함하고요. 5번 갑니다. 5번 동그라미 좀 칠게요. 기본적 경제 문제. 자, 국민 경제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문제를 국민 통합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경제학이 해결해야 할 3대 문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첫 번째, 뭘 생산해야 된가? 이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쌀을 생산해야 돼요? 무기를 생산해야 돼요? 라고 하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생산할 건가?
생산 방법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오른쪽 3번 갑니다. 이제 쌀과 무기를 만들었어요. 누가 먹어야 되죠? 라는 분배 문제까지가 기본적으로 국민 경제가 해결할 3대 문제라 그래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화살표 밑에 3절로 보내세요. 그냥 3번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그 아무 데서나 3절로 화살표를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해결 이렇게 쓰세요. 화살표 옆에다. 해결하는 방법, 경제, 제도로 해결합니다. 체제로 해결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해결해야 되는 희소성의 법칙에 직면하니까 3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자본주의 경제는 뭐가 해결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시장의 조정 거기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누가 해결하나요? 그렇죠. 두 번째 줄 정부의 계획을 통해 해결한다. 정부의 계획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는 사회주의인가요? 자본주의인가요? 자본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경제학의 방법론 다 버리시고요. 2번 갑니다. 방법론 2번 미시경제학과 여러분 거시경제학 있죠. 미시경제학의 영문 표기를 봐주세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입니다. 마이크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좁게 본다 이거야. 미시, 좁게 본다. 미시적 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좁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계 기업만을 다루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의 매크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매크로 이코노믹스입니다. 크게 본다. 클 거자. 한자는 클 거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체별로 보면 가계기업 정부까지 포함하는 걸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암기 없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귀에 딱지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괜찮고요. 오른쪽 구성의 오류와 인과의 오류는 X표입니다. 밑에 경제학의 분석 방법 정태 분석, 동태 분석 X표입니다.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 보이세요? 네, 동그라미입니다.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 4번이 보이실 거예요. 걔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가지는 이따 다 설명을 실제 이론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돌아와서 드릴 거예요. 3번 경제 이론의 표현 방법, 서술적인 방법, 오른쪽 수리적 방법, 기하학적인 방법이 있죠. 우리는 주로 1번과 3번을 씁니다. 수리적 방법은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갖다가 쓸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1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1장은 기회비용만 정확하게 아시고요. 경제주체, 가계기업, 정부가 있다. 이런 정도 들어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확인학습은 쉬는 시간에 한번 잠깐 보시고 버리시면 돼요. 5번, 6번은 안 푸십니다. 5번, 6번 X표 하세요. 왜 안 배웠습니다. 나머지 과는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 공급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개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차로 와주세요. 목차 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재정학을 하기 위한 미시경제학을 학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미시경제학은 누구의 행동 원리를 분석하나요? 그래서 가계하고요. 두 번째는 누구라 했죠? 기업. 가계 행동 원리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3에 있죠. 여러분 3페이지 목차 보이세요? 네, 파트 3에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 이론. 이거 얘네들의 행동 원리를 먼저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3편 전체가 별표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차용에다 쓰는 재정학의 분석 분야가 여기야. 소비자 이론이야. 그래서 조금 까다롭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꼭꼭 씹어 드셔야 될 정도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을 다루는 파트가 파트 4에 있습니다. 생산자 이론이 있어요. 이 생산자 이론과 여러분 한 장을 넘기시면 시장 이론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장은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장소인데 기업의 행동 원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으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파이를 우리가 이윤이라고 경제학은 주로 표현을 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논리체계를 여기서 끌어내요. 그래서 각각 분석을 하고 둘이 만나는 장을 결국 시장이론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두 경제 주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 이론을 분석하게 되면요. 소비자의 행동 원리를 보여주는 수요의 법칙이라는 수요 곡선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기업의 행동 원리를 분석하면 경제학 분석의 기초라고 하는 공급 곡선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둘을 배우고 나서 이걸 끌어내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먼저 배웁니다. 그게 파트 2가 되겠죠. 수요 공급 이론 보이시죠? 한 장 앞으로 가시면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을 먼저 배워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학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수요 공급이야. 그래서 수요 공급만 알면 앵무새도 경제학을 한다라는 거짓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거부터 쉽게 경제학을 접근해 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얘가 도출됐어를 여기서 다시 한번 입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요. 쉬운 것부터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겁먹어요. 조금 쉽게 가는 거고요. 다시 한 장을 넘기시면 6페이지에 파트 6이 보이실 거예요. 요소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둘을 다룰 때 여기까지는 파트 5까지는 생산물 시장입니다. 재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인데요. 제가 물건을 사고 싶어요. 가게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죠. 이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이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인풋, 요소잖아요. 그걸 요소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시장이 노동시장, 그 다음에 토지 자본시장에 관련해서 아이디어들을 배우는데 챕터 14 있죠, 여러분? 14. 챕터 14의 1절, 2절 보이세요? 이 두 개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역시 별표 2개입니다. 굉장히 재정학에서 많이 쓰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분석 파트를 완벽하게 또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거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타. 재정학에서 필요한 거시 경제학의 분야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짜잘한 것들 모아놔서 여러분 여기다 쭉 집어넣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학습을 할 거야.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17장. 투자함수론 보이세요? 걔는 중요합니다. 거기 별표. 그래서 이제 가계와 기업 행동 원리를 분석하기 전에 수요 공급 이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은 어차피 내용이 시작이니까요. 시간은 좀 어중간한데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